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설날 이튿날 시어머니가 개를 뒷좌석에 앉히려고 저를 차에서 쫓아냈을 때 저는 냉소를 날리며 즉시 빌라를 팔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날 경비원의 한마디는 온 가족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설날 이튿날 아침 지수는 시원한 자리를 개에게 양보하기 위해 남편에게 길 한복판에서 차에서 내쫓겼습니다. 그러나 시댁 식구들은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실수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자리를 비운 나흘 동안 150억 원짜리 빌라는 조용히 사라졌고 금고 속 충격적인 비밀들이 드러났으며 차가운 숙청 계획이 가동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기다린 것은 따뜻한 밥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지수는 이 배은망덕한 가족을 빈털터리로 만들고 무릎 꿇게 하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설날 이튿날 아침 서울은 이른 햇살이 아스팔트 도로에 쏟아지기 시작하며 남부 특유의 무더운 하루를 예고했습니다. 판교 고급 빌라 단지 안은 고요하고 조용해서 대문 앞 배롱나무 가지 위에 참새 지저귐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김지수, 32세, 대형 식품 그룹의 영업이사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커다란 여행 가방 2개를 집 안에서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온 가족의 3박 4일 제주도 설 연휴 여행을 위해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야 했습니다. 저는 식은 음식 상자, 생수병은 물론 시어머니를 위한 멀미약과 물파스까지 챙겼습니다. 매년 이렇듯 저는 며느리나 아내라기보다는 고급 집사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가족의 행복이라고 생각했기에 받아들였습니다. 진주색, 흰색 SUV 7인승 차량이 마당 앞에 위풍당당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 차는 설 2주 전에 명예 이전을 막 마친 차량입니다. 매달 나가는 할부금은 제 고정 수입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저는 차를 바라보며 마음이 설렜습니다. 올해는 제가 운전해서 온 가족을 데려가니 매년 고속버스에 낑겨 타지 않아도 되어 더 편할 것입니다. 트렁크는 이미 열려 있었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스티로폼 상자와 여행 가방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저와 남편의 짐을 넣을 틈을 찾으려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들의 짐은 며칠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2주를 가는 것처럼 잔뜩 챙겨져 있었습니다. 에휴, 임시로 뒷좌석에 둬야겠네. 저는 중얼거리며 여행 가방을 차 뒷문 쪽으로 끌었습니다. 차문이 열리자 제 입가에 맴돌던 피곤한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며칠 동안 설 손님을 치르느라 지친 몸을 쉴 요량으로 제가 앉으려 했던 가장 넓은 중간 좌석은 이미 꽉 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혜정 씨는 창문 쪽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고 더위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25세의 시누이 이다솜이 이어폰을 낀 채 휴대전화 화면에 눈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피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 사이에 남은 자리였습니다. 상아색 고급 가죽 시트 위에 떡하니 누워있는 것은 다솜이의 갈색 푸들 마루였습니다. 그 개는 커다란 벨벳 쿠션 위에 누워 있었는데 그 면적이 성인 한 명과 맞먹었습니다. 내 다리는 쭉 뻗고 있었고 편안함과 향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손잡이를 꽉 쥔 채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들 이렇게 앉아 계시면 제 자리는 어디예요? 저는 혹시 그들이 농담을 하거나 짐 정리가 덜 끝났으리라 생각하며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정 씨는 코끝에 걸친 돋보기 너머로 저를 훑어보더니 사포가 나무를 긁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가 좁잖아. 내 눈은 어디에 뒀길래 못 보는 거니? 트렁크는 다솜이가 인스타용 옷이랑 시댁 친척들 줄 선물로 꽉 채웠어. 자리가 더 있겠니? 하지만 마루는요. 저는 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왜 개가 제 자리에 누워 있어요? 바닥에 내려놓거나 아니면 트렁크의 이동장에 앉혀야죠, 어머니. 다솜이는 그제야 이어폰 한쪽을 빼더니 제가 끔찍한 모욕이라도 한 것처럼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언니도 참 너무하네. 마루는 귀족견이란 말이야. 언니는 얘를 더러운 차 바닥에 내려놓으라는 거야. 그리고 트렁크에 넣으면 질식사라도 하면 어쩌라고. 얘는 참얼미가 심해서 수의사 선생님이 에어컨 바람이 잘 드는 시원한 곳에 눕혀야 토하지 않는데, 언니. 그렇게 동물에게 잔인하게 굴지 마. 저는 아연실색했습니다. 잔인하다고. 저는 이 차를 사기 위해, 기름값을 내기 위해, 이 여행 비용 전체를 대기 위해 뼈 빠지게 일했는데, 제가 제 소유물에서 좌석 하나를 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잔인하다는 말을 듣다니. 저는 운전석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남편 민주는 아까부터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미러를 조정하며 핸들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제 시선을 고의로 피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저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당신 아내가 여기 서 있는데 걔가 저기 앉아 있는 게 말이 돼. 눈에 거슬리지 않아? 민주는 움찔하며 저를 돌아봤는데 얼굴은 찌푸려져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랬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 앞에서는 다리 부러진 개처럼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지수야. 민주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차가 정말 좁긴 해. 어머니는 몸이 약하시니까 넓게 앉으셔야 하고, 다솜이는 마루를 너무 챙기니까 네가 좀 모두를 이해해줘. 이해?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그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럼 저는 차 지붕에라도 앉으라는 거예요? 민주는 헛기침을 하며 제 날카로운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니면 네가 고속버스 타고 나중에 올라와. 지금도 터미널에 표가 있을 거야. 아니면 그냥 집에 있어. 어차피 설 연휴에 도둑도 많고 집을 비워두면 나도 불안해. 내가 집을 지키면서 푹 쉬어. 제주도에 가면 사람에 치여서 피곤할 뿐이야. 주변의 공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느티나무 가지 사이의 매미 소리가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남편이라고 불렀던 이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34세, 박봉의 회사원, 집안의 크고 작은 모든 비용, 전등 하나부터 어머니의 약값까지 모두 제가 책임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와 여동생 앞에서 그는 저를 이 즐거운 여행에서 제외하고 저를 반려동물보다 못하게 취급하며 저를 무보수 집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혜정 씨는 혀를 차며 가장 비열한 일격을 가했습니다. 민준 말이 맞아. 너 그냥 집에 있어. 명절 동안 손님 접대하는 거 보니까 네가 대충대충 하더구나. 집에 있으면서 부엌 정리도 하고 조상님 제사상도 깔끔하게 닦아놓으렴. 여행 가는 건 돈만 들고 사람에 치여서 고생만 해. 그래, 그렇게 결정하자. 민준아, 출발해. 좋은 시간 놓치겠다. 다솜이는 제가 달려들어 걔를 끌어내릴까 두려웠는지 서둘러 차문을 꽝 닫았습니다. 그녀는 얄미운 웃음을 지으며 돌아보았습니다. 언니, 집에서 즐겁게 보내. 내가 한라봉 사올게. 선물로 줄게. 민주는 급히 기어를 넣었고 차는 덜컹거리며 움직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작별 인사조차 하기 위해 창문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차는 대문을 빠져나갔고 저는 뜨거운 햇볕 아래에 방치된 채 아직 씻지 못한 무거운 여행 가방 2개와 함께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도로에 먼지가 흙바람을 일으키며 제 얼굴을 쓰리게 때렸습니다. 매캐한 매연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제 목구멍에서 치솟는 쓰라린 분노보다는 덜 고통스러웠습니다. 5년 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저는 모든 모욕을 참아왔습니다. 월급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남편의 빚을 갚고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고 시누이를 부양했습니다. 이 빌라는 결혼 전 부모님이 주신 땅을 판 돈과 10년간 직장 생활하며 모은 돈으로 산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 초 민준의 부부는 한마음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저는 멍청하게도 남편과 공동 명의로 했습니다. 저는 제 희생이 존중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일 뿐이었고 이 가족에서 제 위치는 마루보다도 아래였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온 분노가 폭발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밤들을 기다리며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험담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가 사거리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차가운 전율이 척추를 타고 올라와 머리끝까지 퍼지며 서울의 후텁지근한 더위를 쫓아냈습니다. 저는 비뚤어진 경멸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을 지키라고요? 좋습니다. 제가 이 집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중얼거리며 여행 가방을 끌고 집 안으로 돌아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긁는 가방 바퀴 소리는 제 마음처럼 단단하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철제 대문을 밀어 닫고 조심스럽게 잠갔습니다. 300평방미터의 넓은 빌라는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값비싼 가죽 소파를 바라보고 민준이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고급 양주장을 바라보았으며 혜정 씨가 벽에 가득 걸어놓은 풍수 그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돈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설날 이튿날 오전 9시 30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서울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인 옛 친구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태호야. 나 지수야.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침착했습니다. 너 혹시 지금 판교 빌라 찾는 고객 있다고 했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팔고 싶어. 응, 당장 급하게 팔 거야. 전화기 너머에서 태호는 충격받은 듯 웅얼거렸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세보다 30% 싸게 손해보고 팔게. 요구 조건은 딱 하나야. 3일 이내에 현금 또는 계좌 이체로 일시불 결제해야 해. 가능하겠니? 저는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소파에 던졌습니다. 제 시선은 거실 벽에 걸려있는 결혼사진에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서 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민주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사진을 떼어냈고 망설임 없이 집구석의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유리 액자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는 귀청이 터질 듯 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소리 같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집에 남아 집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방식으로 이 집을 지키겠습니다. 벽시계가 오전 10시를 알렸습니다. 바깥의 햇살은 이미 강해져서 흰색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윤기 나는 나무 바닥에 길게 빗줄기를 드리웠습니다. 빌라는 아름다운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태호와의 짧은 통화 후 저는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설 전에 3개월 전에 주문해야 했던 고급 가죽 가구였습니다. 가죽의 차가운 감촉이 피부에 닿자 몸이 움츠러들었고 저는 적나라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지난 5년의 여정이 오래된 필름처럼 되감겼습니다. 그 당시 저는 민준의 순진하고 다소 유약한 모습에 반해 그와 결혼했습니다. 저는 숫자의 압박과 영업 압력에 익숙한 비즈니스 우먼으로서 평화로운 안식처를 찾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그의 유약함을 순진함으로 그의 어머니의 계산적인 태도를 선배의 관심으로 오해했습니다. 이 빌라는 서류상으로는 부부 공동 재산이었지만 실제로는 제 10년의 청춘 저축과 친정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이 90%를 차지했습니다. 민준이 기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친구들에게 빌린 2천만 원의 보잘것없는 금액이었고 심지어 그 빚도 결국 제가 조용히 갚아주어야 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서재로 향했습니다. 다음 단계를 실행하기 전에 재정 상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분노에 차 있었지만 영업이사로서의 본능은 준비 없이 행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부부 공동은행 계좌에 로그인했습니다. 이 계좌는 제가 가정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주로 제 월급이 생활비, 시댁 및 친정 용돈, 은행 이자를 지불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민준도 보조카드가 있었지만 제가 항상 현금을 지갑에 넣어두었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잔액이 표시되었고 거래 내역을 훑어보던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날인 1월 1일 2천만 원이 인출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체 내용: 자기야 생일 축하해. 수취인 정은서. 저는 눈을 비비고 화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2천만 원. 이 돈은 다음 달 은행 대출 원금을 갚기 위해 설 전에 제가 방금 입금한 돈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목구멍에서 치솟는 역겨움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야, 사랑해. 오늘 아침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던 제 남편 민준이 늘 자신의 낮은 급여를 한탄하며 저에게 짐을 덜어달라고 하던 남자가 새해 첫날 다른 여자에게 2천만 원을 쾌척하다니. 반면 오늘 아침 그는 개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 아내를 길거리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 아이러니는 너무나 쓰라려서 구토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거래 내역을 캡처하여 증거로 저장했습니다. 제 머리는 사건들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야근을 핑계로 늦게 퇴근하던 일, 제가 가까이 가면 서둘러 지우던 숨겨진 카톡 메시지, 요즘 실업자인 주제에 호화롭게 입고 다니던 시누이 다솜이의 옷차림. 혹시 저는 탐정사무소 사장인 고등학교 동창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우진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제 목소리는 봄날의 감정이 전혀 없는 듯 차가웠습니다. 지수야. 새해에 사업 대박 나세요, 사장님.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심각해? 너에게 급히 부탁할 일이 있어. 내가 계좌번호랑 이름 하나 보낼게. 이 여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내 남편과 어떤 관계인지 조사해줘. 최대한 자세히. 가정 문제야. 내가 민준을 의심하는 거야. 의심할 여지가 없어. 나는 법적 증거가 필요해. 빨리 해줘. 돈은 문제 없어. 이틀 안에 결과를 원해. 우진은 즉시 승낙했습니다. 저는 카톡으로 캡처 사진을 보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부동산 중개인 태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고객 명단 다시 확인했어. 북쪽 지역의 한 재벌이 딸 유학 때문에 서울에 집을 찾고 있대. 그는 이 판교 지역이 조용해서 마음에 든대. 근데 가격은 네가 손해보고 판다는 게 얼마를 말하는 거야.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고급스러운 호두나무로 장식된 서재를 둘러보았습니다. 시세는 150억 원이야. 나는 120억 원에 팔게. 명의 이전 비용 포함. 벽에 붙어있는 모든 가구는 남겨둘게. 태호는 경악했습니다. 너 미쳤어? 120억 원이면 거저 주는 거야. 30억 원을 날리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인데 법적 서류는 내 남편이 동의하고 서명할까? 저는 옅은 웃음을 지으며 방구석에 있는 철제 캐비닛 서랍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너 작년에 민준 회사에 급하게 자금 순환이 필요했던 거 기억나? 그때 내가 대출 받으려고 등기부 등본을 담보로 잡았어. 그 남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서류에 대해 잘 몰라서 나에게 공증된 정권 위임장을 써줬어. 5년 기한이야. 나는 그 사람의 서명 없이도 매매, 양도, 증여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전화기 너머는 잠시 침묵하더니 태호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가득 차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에, 내 수일기가 정말 대단하다. 그 위임장이 있고 가격이 120억 원이라면 오늘 오후 안에 바로 계약할 수 있을 거야. 이 고객은 현금 부자라서 바로 큰 계약금을 걸 준비가 되어 있어. 좋아. 오늘 오후 2시에 집 보러 오라고 해. 나는 시댁 식구들이 제주도에서 돌아오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 그들은 4일 동안 자리를 비우니 너에게는 공증과 결제를 완료할 3일의 시간이 있어.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몇 분 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연녀에게 준 2천만 원, 시댁 식구들의 경멸, 그리고 운명의 위임장. 모든 것이 흩어진 조각들처럼
갑자기 완벽하게 맞춰져서 제 결혼 생활의 잔인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민주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배신을 위한 길을 닦아왔고, 저는 그가 그 가치를 알지 못했던 법적 서류 하나로 저의 해방을 위한 길을 닦았습니다. 이제 저는 일어나서 개인 물품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떠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고 제가 제 돈으로 산 것들만 가져갔습니다. 프로젝트 성공 후 제가 저에게 선물한 핸드백들, 출퇴근용 정장들. 하지만 민준이 생일 선물로 사준 잠옷 같은 것들은 모두 남겨두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을 지나치다가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혜정 씨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득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혜정 씨는 금고 열쇠를 방 발코니에 있는 금전수 화분 밑에 숨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물파스와 향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방은 어수선했고 혜정 씨가 갈아입은 옷들은 아직 빨래통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발코니로 나가서 화분을 들어 올렸습니다. 구리색 금고 열쇠가 화분 받침대 아래에 깔끔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느낌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돈을 훔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항상 나는 늙었고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산다고 말했던 그 금고 안에 실제로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제가 이 가족에게 바친 돈과 관련된 어떤 비밀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방구석에 있는 금고로 돌아와 열쇠를 열쇠 구멍에 넣었습니다. 짤깍하는 마른 소리가 울렸고 육중한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안에서 본 것은 민준의 2천만 원 이체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육중한 금고 문이 열리자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특유의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혜정 씨 방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 속에서 서류 더미가 조용히 쌓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파괴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맨 위에 있는 서류 더미를 꺼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유품이나 시골의 땅 문서 같은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장 뭉치였습니다. 첫 번째 통장, 5천만 원, 입금일은 작년 1월 15일.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날은 혜정 씨가 조상님 제사 지내는 집에 지붕이 새서 고쳐야 한다며 제게 5천만 원을 달라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지붕이 낡아 비가 제사상에 떨어진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불쌍히 여겨 연말 보너스를 바로 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제사 지내는 집은 여전히 비가 새고 있었고 제 돈은 그녀의 이름으로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통장, 1억 원. 입금일은 2달 전. 이 돈은 민준이 친구와 사업에 투자한다며 제게 달라고 했던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전자부품 수입 사업이 2배의 수익을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혼 예물로 받은 금을 팔아 그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사업 파트너는 다름 아닌 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나머지 통장들을 계속 넘겨보았습니다. 총 5개의 통장이 있었습니다. 모두 박혜정 명의였고 총액은 3억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돈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흘린 땀과 눈물의 돈. 저는 비싼 립스틱 하나도 못 사면서 아끼고 아껴서 이 가족을 위해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이며 잔인하게 제 돈을 빼돌렸습니다. 혜정 씨는 가족을 위해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모아 개인 재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일 가난을 호소하며 제가 시장 보고 전기, 수도 요금을 지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 손은 떨렸고 통장을 차가운 타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배신감과 이용당했다는 느낌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젖을 짜내기 위해 기르는 젖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금고 깊숙한 곳, 붉은색 벨벳 안감 아래에는
누더기 같은 손으로 쓴 종이와 함께 검은색 파일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그것을 열어보았습니다. 차용증, 돈 빌린 증서, 채무자 이다솜, 금액 8천만 원, 이자율 1일 100만 원당 5천 원. 아래에는 다솜이의 서명과 빨간 지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조직폭력배 냄새가 나는 협박성 독촉장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늘 고급스러움을 과시하며 비싼 곳에서 인증샷을 찍던 시누이 다솜이가 알고 보니 도박 중독자이자 빚쟁이였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저는 혜정 씨의 작은 지출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10월 지수가 300만 원 줌, 다솜이 이자 200만 원 갚고 100만 원 저축. 11월 지수에게 관절염이 심하다고 500만 원 받음. 흉터 사채업자에게 원금 갚음. 12월 민준이 아내에게 대학원 학비 달라고 함. 나에게 돈을 줘서 저축.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 온 가족이 폐쇄적인 사기 조직이었고 유일한 피해자는 저였습니다. 그들은 다솜이의 문란한 낭비벽으로 인한 빚더미를 메우고 혜정 씨의 개인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 아픈 어머니, 유능한 남편 같은 비극적인 연극을 꾸몄습니다. 띠링, 띠링, 띠링. 카톡 메시지, 알림 소리가 연속으로 울리며 방 안의 무서운 정적을 갈랐습니다. 탐정 우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1시간 남짓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는 정말 빠르게 일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고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들은 역겨움에 제 위를 뒤틀리게 했습니다. 사진 1. 민준이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명품 가방 매장 앞에 서 있는 모습. 이 여자는 분명 오늘 아침 2천만 원을 받은 계좌 주인 정은서일 것입니다. 사진 2. 태아 초음파 사진 한 장. 산모 이름 정은서, 임신 16주. 사진 3. 민준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몰래 찍은 사진. 저는 민준과 내연녀 사이의 메시지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은서, 오빠, 언제 그 늙은 마녀 버릴 거야? 애가 발로 차잖아. 민준, 설날 지날 때까지 기다려, 자기야. 이번에 개 속여서 시골에 옛집 팔게 만들고 돈 다 모으면 이혼 핑계 댈 거야. 지금은 돈 찍어내는 기계잖아. 일찍 버리면 아깝지. 우리 엄마도 조금이라도 더 빼내야 한다고 했어. 우리 두 모녀 사랑해. 휴대전화가 제 손에서 미끄러져 혜정 씨 침대의 이불 위로 떨어졌습니다. 늙은 마녀, 돈 찍어내는 기계, 더 빼내야 한다. 이 단어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추며 제가 그들에게 바친 5년의 청춘을 조롱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의 계획은 이용을 넘어버릴 준비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차 좌석에 앉아있던 반려동물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눈에 제 가치가 이미 마이너스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들은 대체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젊고 예쁜 내연녀와 뱃속의 장손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침대 틀에 등을 기댔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분노도 없었고 오직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냉정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혜정 씨의 모든 통장, 차용증, 장부 등을 모았습니다. 휴대전화로 페이지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사진 찍고 나중을 위한 법적 증거로 금고 내부 전체를 동영상으로 녹화했습니다. 그 후 저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통장은 아래에, 차용증은 중간에, 장부는 옆에 끼워 넣었습니다. 저는 금고 문을 닫았고 짤깍 소리는 이 결혼 생활에 관 뚜껑을 닫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손에 묻은 지문을 깨끗이 닫고 번호키를 눌렀으며 열쇠를 발코니 금전수 화분 아래에 다시 놓고 받침대를 원래 위치로 조정했습니다. 저는 혜정 씨 방에서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시계는 1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내려가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목에 걸린 역겨움을 씻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에너지가 필요했고 절대적인 냉철함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고객이 집을 보러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낯선 사람의 시선으로 빌라를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더 이상의 미련도 추억도 없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은 이제 청산해야 할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열어 태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약서 가져와. 나는 확실히 팔 거야. 그리고 모든 거래는 완료될 때까지 극비로 해.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끄럽지 않게, 싸우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요. 저는 그들이 지난 5년 동안 제 피를 조용히 빨아먹었던 방식처럼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그들을 거리로 내쫓을 것입니다. 설날 이튿날 오후, 이 시정각,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빌라 대문 앞에 미끄러지듯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태호와 노련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돈 냄새를 풍기는 위풍당당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분은 딸의 집을 찾고 있는 북쪽 지역 재벌 박동철 씨였습니다. 동철 씨는 집으로 들어와 한 바퀴 훑어보았습니다. 사업가의 날카로운 시선이 가죽 소파, 천장 조명 시스템을 지나 거실로 들어오는 햇빛 방향에 멈췄습니다. 남동향. 바람을 맞고 기가 좋군. 집 구조도 튼튼하고 인테리어 감각도 있네. 그는 중후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은 120억 원의 명의, 이전까지 포함해서 파시는 겁니까? 네, 120억 원입니다. 한 푼도 깎아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벽에 붙어있는 모든 가구와 이 소파 세트는 드립니다. 다만 조건은 하나, 내일 정오 12시 이전에 돈이 제 계좌로 들어와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업이사로서의 제 태도는 흔들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동철 씨는 태호에게 윙크를 한번 하더니 저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법적 서류는 어떻습니까? 등기부 등본은 부부 공동 명의라고 들었는데 남편이 집에 없는데 서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핸드백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작년 1호 공증사무실에서 남편이 서명한 정권 재산 처분 위임장입니다. 5년 기한으로 저는 그의 참석 없이도 모든 양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원본도 여기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사설 공증 사무실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설날에도 일하는 공증인을 미리 예약해 두었습니다. 동철 씨는 위임장을 들고 인장 하나하나, 서명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모든 것이 100%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는 크게 웃었습니다. 아가씨, 일 처리가 빠르군 마음에 듭니다. 지금 바로 공증하러 갑시다. 설날 사흘째 오후 은행 앱에서 들려오는 띠링 소리는 제가 들어본 가장 감미로운 교향곡 같았습니다. 고객님의 계좌에 118,000 영원 입금, 수수료 제외 후 이 집은 공식적으로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고 우리 부부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이삿짐 전문 서비스의 5톤 탑차가 마당으로 후진했습니다. 저는 최고급 풀서비스 이사 패키지를 고용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는 서비스였습니다. 건장한 남자 직원 4명과 민첩한 여자 직원 2명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 중앙에 서서 아이스커피 잔을 들고 마치 파괴의 교향악을 지휘하는 지휘자처럼 지시했습니다. 마스터룸과 서재에 있는 모든 옷, 핸드백, 신발은 뽁뽁이로 조심스럽게 포장하여 한남동 펜트하우스로 옮기세요. 그것들은 제 것입니다. 품격 있고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혜정 씨 방과 다솜이 방을 가리켰습니다. 저 두 방에 있는 모든 물건,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풍수 그림들, 저 가짜 도자기 세트, 그리고 뒤뜰에 있는 냄새나는 계집까지 모두 일반 골판지 상자에 쑤셔 넣으세요. 어디로 옮길까요? 사장님, 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A사 용지에 적힌 주소, 부평산업단지 창고 주소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낡은 컨테이너 하나를 임대해 두었습니다. 모두 거기에 쑤셔 넣고 잠근 다음 열쇠는 저에게 주세요. 숙청은 조용하지만 잔인하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짐꾼들이 혜정씨 방에서 그녀가 보물이라고 여겼던 물건들을 끌어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주장했던 새까만 약초 담금주 병들, 동대문 시장에서 산 화려한 실크 스카프 컬렉션, 그리고 폐지로 팔기 위해 모아둔 골판지 상자 더미, 이 모든 것이 무자비하게 회색 갈색 종이 상자에 던져 넣어졌습니다. 다솜이 방으로 가자 제 통쾌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녀가 페이스북에 자랑하던 샤넬 핸드백들은 사실 동묘 시장에서 산 특혜이급 가짜들이었습니다. 포장 직원은 그것들을 상자에 쿵 소리가 나게 던져 넣었습니다. 값싼 화장품이 어지럽게 널려있던 화장대, 마루에 털로 뒤덮인 바디필로우, 모든 것이 깨끗하게 쓸려 나갔습니다. 이 상류층 아가씨의 방은 이제 텅 비어 있었고 평소 가구에 가려져 있던 습기로 누렇게 변색된 벽의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민준의 방에서는 저는 딱 한 가지만 남겨두었습니다. 쓰레기통에 있던 깨진 결혼 액자였습니다. 저는 훼손된 사진을 주워 그의 짐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징적인 작별 인사였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빌라는 완전히 비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흔적도, 시어머니의 물파스 냄새도, 신우이의 진한 향수 냄새도, 그리고 확실히 마루의 악취도 없었습니다. 집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차갑고 넓고 낯설었습니다. 새 주인인 동철 씨는 내일 사람들을 보내 페인트 칠과 수리를 할 것입니다. 저는 외곽에 있는 낡은 컨테이너 창고에 열쇠 뭉치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쓰레기 재산의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치 창고 임대료를 지불했습니다. 한 달 후 그들이 짐을 찾아가지 않으면 창고 관리인이 자동으로 폐기할 것입니다. 저는 이미 너무나 친절했습니다. 설날 닷새째 아침, 시댁 식구들이 돌아오는 날, 저는 낡은 스쿠터를 몰고 빌라로 마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 산 고급 승용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 부유함을 비밀로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 멈췄습니다. 대문은 새 주인이 설치한 새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옛집 열쇠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제 이 열쇠들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에 놓인 초록색 공용 쓰레기통으로 걸어갔습니다. 쓰레기통 뚜껑을 열자 명절 동안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의 불쾌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열쇠 뭉치를 그 안에 던져 넣었습니다. 쨍그랑 금속이 쓰레기통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쾌하게 들렸습니다. 열쇠 뭉치와 함께 제가 구겨서 뭉쳐 던진 것은 컨테이너 창고 임대 확인서였습니다. 그들이 이 쓰레기 더미를 되찾고 싶다면 스스로 쓰레기를 뒤져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저를 쓰레기 취급했을 때 제가 그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존중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오전 10시. 아마 그들은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길일 것입니다. 피곤하겠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호화로운 여행에 대해 떠들어대고 있을 것입니다. 여보, 온 가족이 즐겁게 놀다 왔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집 청소를 깨끗하게 해두었어요. 먼지 한 톨 없을 정도로 깨끗할 거예요. 문 앞에 모두를 위한 깜짝 선물이 있어요. 쓰레기통을 잘 뒤져보세요. 잘 가요.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을 화면 위로 움직여 민준의 번호를 선택했습니다. 차단. 다음은 시어머니 번호. 차단. 다솜이 번호. 차단. 저는 스쿠터 시동을 걸고 서울에 다시 붐비기 시작하는 인파 속으로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눈을 맵게 하는 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향기였습니다. 제 등 뒤에서는 12호 빌라 대문 앞에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이었지만 그 폭풍은 더 이상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설날 닷새째 오후 3시, 며칠간의 명절 후 서울의 무더위는 더욱 강렬해져 아스팔트 도로를 태우는 듯 했습니다. 진주색, 흰색 SUV, 7인승 차량,
시댁 식구들의 자랑거리가 판교, 빌라 단지로 들어서는 길로 힘없이 접어들었습니다. 차는 그 어느 때보다 비참해 보였습니다. 진주색, 흰색 페인트는 서쪽 지역의 붉은 흙먼지로 두꺼운 층이 덮여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땀 냄새, 길에서 산 두리안 냄새, 그리고 가장 강렬하게는 마루의 구토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다솜이의 귀염둥이는 참얼미가 심해 고급 가죽 뒷좌석에 가는 내내 토사물을 쏟아냈습니다. 아이고, 서울에 왔는데도 이렇게 덥다니. 하루 더 묵을 걸 그랬어. 혜정 씨는 얼굴에 기름땀을 닦으며 한숨 쉬었고 짐이 깔린 통로에 발을 올렸습니다. 지수에게 얼음 오렌지 주스타 오라고 하고 에어컨 좀 틀라고 해야겠다. 며칠 동안 집에 있으면서 편하게 지냈을 테니 청소는 다 해놨겠지. 다솜이는 눅눅해진 마루의 얼굴을 물티슈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마루야, 이제 집에 다 왔어. 언니한테 너 목욕시켜 달라고 하자.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제가 보낸 쓰레기통에 깜짝 선물이라는 이상한 문자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혀를 찼습니다. 아내가 또 여자들처럼 삐쳐서 뭘 사놓고는 심술 부리려고 미스터리하게 구는군. 그는 비웃었습니다. 작년까지 지수는 결코 선을 넘는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차는 12호 빌라 대문 앞에 멈췄습니다. 이상하네. 민주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차 열쇠 뭉치에 달린 자동문,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육중한 철제 대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더 세게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리모컨의 신호등은 켜졌지만 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배터리가 나갔나? 아니면 정전이야? 민주는 짜증을 내며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그는 예비용 수동 열쇠를 찾아서 대문 자물쇠 구멍에 넣었습니다. 딸깍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쇠를 이리저리 돌렸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자물쇠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자물쇠가 바뀌었잖아. 이때 혜정 씨와 다솜이도 짐을 끌고 차에서 내렸고 뜨거운 열기와 짜증을 함께 토해냈습니다. 뭘 그렇게 꾸물거려. 지수 불러서 문 열라고 해. 혜정 씨가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철제 대문을 세게 내리치며 고함쳤습니다. 지수야, 지수야. 문 열어. 내가 무슨 짓을 해서 자물쇠를 바꾼 거야. 응? 그의 고함에 대한 대답은 침묵이었습니다. 집안은 문과 창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커튼은 쳐져 있어 차갑고 낯선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갑자기 대문 옆에 작은 쪽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나온 사람은 지수가 아니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2명의 푸른색 경비원이었고 손에는 삼단봉을 쥐고 있었으며 인상이 험악했습니다. 그들 뒤에는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페인트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남의 집 앞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까? 경비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남의 집, 여긴 우리 집이야. 내 아내가 안에 있어. 당신들은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 경비원은 비웃었습니다. 민준 가족의 초췌하고 까무잡잡한 모습을 보며 당신들 집, 대낮에 꿈이라도 꾸는 겁니까? 이 집은 새 주인인 동철 씨가 사흘 전에 이미 매매를 완료했습니다. 서류도 끝났고 돈도 오갔습니다. 지금은 수리공사 현장입니다. 모두 눈에 띄지 않게 꺼지세요. 뭐라고? 집을 팔아? 혜정 씨가 비명을 질렀고 그녀의 얇은 목소리가 조용한 동네를 갈랐습니다. 너 미쳤니? 내 집이야. 내가 살고 있었는데 무슨 집을 팔아? 내 며느리는 어디 갔어? 지수는. 여기에 지수 씨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전 주인이 설 사흘째 오후에 집을 비워주었습니다. 그 말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았습니다. 민주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섰고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카톡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차단되었습니다. 다솜이도 공황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단. 혜정 씨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단. 그들의 세상은 그들이 사흘 전 저를 차문을 닫고 버렸던 것처럼 잔인하고 단호하게 그들 앞에서 닫혀버렸습니다. 이때 민주는 아침에 온 문자, 쓰레기통에 깜짝 선물을 문득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휙 돌아서 길 건너편의 초록색 공용 쓰레기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과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민주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갔습니다. 그는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고 며칠 동안 묵은 쓰레기의 악취가 강하게 풍겨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넣어 새까만 쓰레기 봉투들을 뒤졌습니다. 민준 씨, 뭐 하는 거예요? 더러워 죽겠네. 다솜이는 앵앵거리는 마루를 꽉 껴안고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익숙한 열쇠의 뭉치와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서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부평 산업단지의 이사, 컨테이너, 창고 임대, 확인서, 기한 한 달, 보관 물품, 개인용품 및 생활쓰레기. 생활쓰레기. 민주는 중얼거리며 넋이 나간 눈으로 어머니와 여동생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녀가 집을 팔았어. 그녀는 우리의 모든 짐을 컨테이너에 쑤셔 넣었어. 그리고 우리의 물건을 쓰레기라고 불렀어. 아이고, 세상에. 혜정 씨는 상황을 깨닫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떨어뜨리고 보도에 주저앉아 평소처럼 무릎을 치며 비통하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버릇없는 며느리, 이 몹쓸 며느리, 집을 팔아 시어머니를 길거리로 내쫓다니. 이웃 여러분, 나와서 보세요. 내 이 크고 좋은 집을 그녀가 팔아치우고 돈을 들고 남자 따라갔어. 하늘은 보고 계신가? 그녀의 울부짖음은 온 동네에 울려 퍼져 이웃집 몇몇이 궁금해하며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혜정 씨의 거만한 태도에 너무 익숙했고 이 비극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순간 택시 한 대가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제가 내렸습니다. 평소에 흐트러진 집안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원피스에 세련된 흰색 블레이저를 걸치고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커다란 선글라스를 착용했습니다. 저는 7cm9의 하이힐을 신고 당당하고 단호하게 보도를 걸어 소란스러운 무리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지수, 네가 돌아왔어. 울고 있던 혜정 씨는 마치 다람쥐처럼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네가 감히 내 집을 팔아? 돈 내놔. 차라리 나를 죽여. 그러나 아까의 건장한 경비원이 재빨리 제 앞에 나서서 혜정 씨를 뒤로 밀쳤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선글라스를 벗고 혜정 씨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물이 묻은 손으로 멍하니 서 있는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들 안녕하셨어요. 제 목소리는 침착하고 가벼웠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여행은 즐거웠나요? 왜 집에 들어가 쉬지 않고 여기서 소리를 질러서 망신을 당하세요? 네가 감히 그런 말을 해. 민주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집은 어디 갔어? 네가 어떻게 감히 집을 팔아? 서류는 네가 어떻게 팔 수 있었어? 돈은 어디 갔어? 내 돈 돌려줘.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핸드백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 직접 주지 않고 그들의 먼지투성이 차 보닛 위에 가볍게 던졌습니다. 첫째, 이 집은 제 돈으로 샀어요. 당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뿐이었죠. 하지만 당신은 작년에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저에게 정권 위임장을 써줬다는 것을 잊었나요? 자필 서명의 공증까지 받았으니 제가 판 것은 합법입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세 사람만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둘째, 저 봉투 안에는 제가 이미 서명한 일방적인 이혼 서류가 들어있습니다. 함께 들어있는 것은 당신과 정은서의 외도 증거, 다솜이의 사채 빚 증서, 그리고 혜정 씨가 제 돈을 횡령한 은행 거래 내역서 사본입니다. 당신이 서명하지 않으면 저는 이 모든 서류를 당신 회사에 보내고 당신 상사 아내에게도 보내고 이 동네 전봇대에 붙일 것입니다. 민준의 얼굴은 빨개졌다가 보라색으로 그리고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은서라는 이름에 그는 목이 졸린 것처럼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솜이는 사채 빚 이야기를 듣자 걔를 꽉 껴안고 움츠러들었고 혜정 씨는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나자 입을 떡 벌리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저는 시계를 보겠습니다. 이제 가족들은 컨테이너로 가세요. 서두르세요. 오후 5시에 창고 문이 닫힙니다. 아, 마루가 철제 컨테이너에서 잘 자기를 바라요. 말을 마치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기다리고 있던 택시로 걸어갔습니다. 제 등 뒤에서 혜정 씨의 울부짖음이 다시 들려왔지만 이번에는 정말 비참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설날 닷새째 오후 8시. 저는 강남의 조용한 루프탑 바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서울의 반짝이는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가 계속 진동했습니다. 민준의 번호였습니다. 1시간 동안 20번째 전화였습니다. 그전에는 너는 불효한 며느리다. 네가 시어머니를 죽였다. 당장 병원으로 와라라는 내용의 시골 친척들의 협박성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고육지책 연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혜정 씨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독재적인 시어머니의 마지막 무기인 건강과 도덕을 사용할 것입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민준의 고함 소리가 들렸고 그 사이에 의료기기의 삐빅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만족하니 지수야. 네가 떠난 직후 우리 엄마가 쓰러졌어. 지금 강남구 병원 응급실에 계셔. 의사가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서 뇌졸중 위험이 있대. 너는 인간이야? 당장 여기 와서 각서 쓰고 병원비 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나는 너를 살인죄로 고소할 거야. 저는 술잔을 내려놓고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지금 바로 갈게요. 현장 보존하세요. 30분 후 저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협박했던 혼란스러운 응급실이 아니라 넓고 시원한 VIP 병실이었습니다. 문 앞에 다다르자 저는 울음소리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비극적인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혜정 씨는 하얀 병상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고 링거를 맞고 있었으며 고통스러운 듯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침대 주변에는 민준, 다솜, 그리고 시댁 식구 중 가장 권력 있는 2명인 이모와 삼촌이 앉아 있었습니다. 혜정 씨의 긴급 소집 명령에 따라 그들은 오늘 오후에 바로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우아하고 좋은 향기를 풍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자 이모는 즉시 벌떡 일어나 저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 최고 사모님 오셨네. 시어머니가 여기 혼수 상태로 누워 계신데 너는 이렇게 화려하게 화장하고 차려입고 다녀? 너 때문에 이 집안이 꼴이 뭐가 됐는지 봐봐. 삼촌은 헛기침을 하며 훈계조로 말했습니다. 지수 조카, 나는 내가 이렇게 잔인하고 인정머리 없을 줄은 몰랐다. 시어머니에게 잘못이 있어도 어머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몰래 집을 팔고 설 명절에 온 가족을 거리로 내쫓을 수 있니? 내 행동은 부덕하고 우리 이씨 집안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거야. 민주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원망과 승리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는 친척들의 압력으로 제가 머리를 숙이고 평화를 사기 위해 돈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봤지?
우리 엄마가 평생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충격받으셨어. 너는 알아서 병원비를 대고 엄마가 요양하실 수 있도록 다른 괜찮은 집을 마련해 드려야 할 거야. 네가 집한 돈 120억 원. 네가 혼자 다 삼킬 생각은 하지 마. 저는 그들의 모든 비난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힘없이 신음하는 척하는 혜정 씨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호흡은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가 120억 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눈꺼풀이 살짝 떨리는 것을 맹세코 보았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와 온 가족을 마주보고 평온하게 앉았고 명품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말씀 다 하셨나요? 이제 제 차례군요. 저는 핸드백에서 아이패드를 꺼내 사진 파일을 열고 병실 벽에 걸린 스마트 TV에 연결했습니다. 모두들 제가 집을 판 것이 부덕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이것을 보세요. TV 화면에는 박혜정 명의의 5개 통장 사진이 선명하게 나타났고 총 3억 2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그녀가 통장을 개설한 날 제가 그녀에게 이체한 금액의 상세한 거래 내역서가 있었습니다.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모는 눈을 크게 떴고 삼촌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모, 삼촌, 잘 보세요. 이 돈은 제가 힘들게 일해서 벌어 시어머니 용돈으로 드리고 조상님 사당 수리비로 드리고 남편 사업 자금으로 준 돈입니다. 어머니는 사당도 수리하지 않고 돈도 쓰지 않고 모두 당신 이름으로 저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은행에 3억 2천만 원이 있는데도 매일 며느리에게 채소 한 단, 전기세 한 푼까지 쪼개서 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난한가요? 어머니가 며느리의 병원비가 필요한가요? 저는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솜이의 사채 빚 증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착하고 순진한 다솜이는 도박과 복권에 빠져 8천만 원의 고리대금 빚을 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드린 돈으로 매달 그 이자를 갚아주었습니다. 이 온 가족이 저를 금광처럼 파먹는 갱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결정적인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민준과 정은서가 서로 안고 있는 사진, 태아 초음파 사진, 그리고 설날 지나서 개 속여서 집 팔고 버리자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민준 씨. 그는 외도를 하고 내연녀를 부양했으며 제가 시골 땅까지 팔도록 속인 후 바로 이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아내가 개에게 자리를 양보하느라 길거리에 버려졌을 때 자기 월급 2천만 원을 내연녀에게 설 선물로 쾌척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처럼 떨고 있는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가족이라고 부릅니까? 저는 이것을 사기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혜정 씨는 갑자기 기침을 했습니다. 그녀는 3억 2천만 원의 가장 큰 비밀이 폭로되자 더 이상 혼수 상태인 척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번쩍 뜨고 벌떡 일어나 앉았고 옆에 있던 이모가 놀라 뒤로 물러설 정도였습니다. 네가 내 금고를 뒤졌어? 너는 도둑이야. 혜정 씨는 자기가 혼수 상태인 환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은 채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냉소를 날렸습니다. 금고는 제 집에 있는 금고입니다. 어머니가 화분 밑에 숨긴 열쇠는 누구나 알 수 있었죠. 제가 집을 치우다 본 것뿐입니다. 그 돈은 출처가 어디죠? 은행 거래 내역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는 법정에서 재산 분쟁을 원하십니까? 저는 기꺼이 소송을 걸어 그 돈을 돌려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불법적으로 가로챈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어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이모, 삼촌, 두 분은 저보다 윗분들이시니 제가 존중해서 여기에 와서 진실을 분명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사실이 밝혀졌으니 누가 부덕한 사람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저는 민준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이혼 서류를 보냈으니 당신이 빨리 서명하면 그나마 약간의 체면이라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병원비에 대해서는 저는 넓고 고급스러운 VIP 병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루에 최소 50만 원은 하겠군요.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는 단순히 흥분으로 인한 칼슘 부족이라고 하셨으니 이런 VIP 병실에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이미 선택하셨으니 스스로 지불하세요. 어머니 통장에 아직 3억 2천만 원이 있으니 몇백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말을 마치고 저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가 멈춰섰습니다. 지수야, 가지마. 내 돈. 혜정 씨는 소리치며 저를 쫓아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지만 링거 줄에 걸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다솜이와 민주는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고 현장은 아수라장 같았습니다. 이모와 삼촌은 멍하니 서 있었고 아무도 감히 옹호하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에 엮이면 혜정 씨에게 병원비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을까봐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의 방음문을 뒤로 닫았습니다. 문 뒤에서 울부짖는 소리는 차단되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한산했고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저는 걸어 나갔고 하이힐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자유롭게 타일 바닥을 울렸습니다. 연극은 막을 내렸고 관객은 해산했으며 주연 배우인 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잔인한 여인이라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연기를 마쳤습니다. 저는 이모와 삼촌의 번호까지 차단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 세상은 기생충들로부터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운명적인 설날 이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서울은 건기의 절정으로 접어들었습니다. 3월의 무더위는 사람들의 기력을 완전히 소진시키는 듯 했습니다. 과거 민중가족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관악구의 작은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낡은 월세방에는 숨 막히는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15평방미터 정도의 월세방은 곰팡이 냄새와 쉰 음식 냄새가 진동했고 컨테이너에서 옮겨온 짐들이 통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혜정 씨는 바닥에 깔린 돗자리에 누워 머리에 젖은 수건을 두르고 끊임없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가장했던 병은 이제 진짜 병이 되었습니다. 집을 잃은 충격과 저의 재산 분쟁 소송이 그녀에게 가벼운 뇌졸중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녀는 걷기 힘들었고 모든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비극은 병이 아니라 사흘 전 은행에서 날아온 차가운 통보에 있었습니다. 박혜정 명의의 계좌 번호 30은 이혼 및 재산 분쟁 사건 해결을 위해 지방법원의 긴급 임시처분 결정에 따라 현재 동결되었습니다. 혜정 씨가 목숨처럼 여겼던 3억 2천만 원은 이제 은행에 가만히 있었고 볼 수는 있지만 만질 수는 없었습니다. 민주는 방구석에 주저앉아 있었고 손에는 오늘 아침 막 받은 해고 통지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회사 구조조정이라는 짧은 이유를 댔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회사가 제가 영업이사로 있는 식품그룹의 물품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파트너의 신뢰할 수 없는 능력을 이유로 공식적으로 계약 해지 공문을 보내자마자 민준의 회사는 즉시 휘청거렸습니다. 저와 연락하던 창구였던 그는 가장 먼저 제거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집을 잃고 직장까지 잃었으며 이제 마지막 구원까지 잃었습니다. 민준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낚아챘고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을 임신한 내연녀 은서에게서 온 메시지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새해 선물로 준 2천만 원이라도 돌려받아 급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주일 내내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카톡, 계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페이스북, 차단. 민주는 미친 듯이 월세방을 박차고 나가 은서가 새들어 살던 오피스텔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자 낯선 남자가 나왔습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은서라고요? 그녀는 일주일 전에 방 빼고 나갔어요. 무슨 해외 교포 남자를 따라갔다고 들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녀는 임신하지 않았나요? 민주는 덜덜 떨며 자신의 핏줄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임신 같은 건요.
그 여자는 남자 셋넷을 동시에 만났어요. 배는 납작했죠. 매주 술 마시러 나가는 걸 봤는데 당신 그 여자한테 속은 겁니다. 민주는 오피스텔 복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2천만 원. 대를 이을 아들. 진정한 사랑. 이 모든 것이 멋진 사기였습니다. 은서는 민준이 빌라에서 쫓겨난 것을 알자마자 그의 실패 냄새를 맡았고 그의 마지막 돈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민준이 잔인한 현실에 고통받고 있는 동안 월세방에서는 다솜이에게 또 다른 폭풍이 닥치고 있었습니다. 쾅, 쾅, 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져 식은 닭뼈를 뜯던 마루가 앵앵 지저댔습니다. 다솜이가 문을 열기도 전에 얇은 나무 문이 발로 차여 열렸습니다. 문신으로 뒤덮인 3명의 험악한 남자가 쳐들어왔습니다. 다솜이 어디 있어? 이자 갚을 날이야. 이 구석에 숨어 있으면 우리가 못 찾을 줄 알았어. 다솜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벽구석으로 몸을 웅크렸고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선배님들,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우리 집에 일이 생겼고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돈 못 갚으면 담보라도 잡으세요. 조폭 리더가 턱을 치켜들자 그의 부하들이 널브러진 짐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솜이가 자랑하던 명품 가방들을 꺼냈습니다. 리더는 가방 하나를 들고 이리저리 살피더니 바닥에 내던지고는 침을 뱉었습니다. 젠장, 전부 특혜 2급 가짜잖아. 이 쓰레기 더미를 고물상에 팔면 몇 푼이나 나오겠어. 그는 귀가 먹먹할 정도로 지저대는 마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개의 목덜미를 잡고 공중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개는 처참하게 낑낑거렸습니다. 이 개가 저 쓰레기 가방들보다 더 비싸 보이는데 얘 잡아. 도축장에 팔면 술값은 나올 거야. 안 돼. 마루는 안 돼. 제발요. 다솜이는 소리치며 조폭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얘는 안 돼요. 제가 돈 갚을게요. 약속할게요. 무슨 돈으로 갚을 건데. 남자는 다솜이를 발로 차넘어뜨렸습니다. 돗자리에 누워있던 혜정씨는 딸이 맞는 모습과 사랑하는 개가 잡혀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목에서 쉰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지만 무력하게 몸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속옷 안을 가리켰습니다. 다솜이는 뜻을 이해하고 재빨리 달려가 어머니의 주머니에서 은행에 맡기지 않고 몰래 숨겨둔 마지막 재산인 5돈짜리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다솜이는 그 반지를 사채업자들에게 건넸습니다. 이거요. 이거 진짜 금이에요. 선배님들, 일단 이자로 받아주세요. 리더는 반지를 깨물어 보더니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이 개는 잠시 봐주지. 하지만 이 반지로는 이번 달 이자뿐이야. 다음 주에 다시 올 건데 원금 없으면 개든 사람이든 다 압류할 거야. 그들은 방을 전쟁터처럼 어지럽힌 채 떠났습니다. 다솜이는 마루를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날 저를 차에서 쫓아냈던 원인인 그 개는 한 달 내내 스파에 가지 못해 털이 더럽고 악취가 났으며 이제는 예전의 고급스러움은 사라지고 다솜이를 겁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저는 강남의 A급 오피스 빌딩에서 나왔습니다. 새로 산 반짝이는 제 차가 운전기사에 의해 로비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외국 파트너와의 계약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로비로 내려서자 누더기 같은 한 남자가 달려들었습니다. 건물 경비원이 막으려 했지만 제가 손짓으로 멈추게 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구겨지고 색이 바랜 셔츠를 입고 있었고 덥수룩한 수염과 깊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진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달 전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디자이너 정장을 입고 빛나게 아름다운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업가로서의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실패자의 비참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야.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움직이지 않고 감정 없이 손목시계를 조정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민준 씨. 단지 운이 나빴을 뿐이죠. 내가 멍청이라고 생각했던 운이요. 민주는 오피스 빌딩 로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 가득한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속았어. 은서가 나를 속였어. 우리 엄마는 이제 뇌졸중에 걸리셨고 다솜이는 조폭들에게 빚독촉을 받고 있어. 우리 집은 망했어. 여보, 우리 5년 동안의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 소송을 취하해줘. 엄마 병 치료할 수 있도록 계좌 동결 풀어줘. 부탁이야. 내가 소나 말처럼 일해서 당신 빚 다 갚을게. 저는 제 발밑에 무릎 꿇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습은 저를 통쾌하게 만들어야 마땅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저 연민을 느꼈습니다. 과거에 이토록 비겁한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했던 저 자신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그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년 동안의 부부의 정이요. 저는 이 빌라로, 이 차로, 모든 식사로, 그리고 제 청춘 전체로 이미 다 갚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저에게 무엇을 갚았나요? 개를 위한 좌석 하나와 미리 써놓은 이혼 서류 한 장이요. 저는 바로 섰고 차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 생각났어요. 그 3억 2천만 원은 법적으로 절반이 제 기여분이래요. 법원에서 반반 나누라고 할 거예요. 당신은 그 나머지 절반으로 어머니 병 치료를 해보세요. 하지만 변호사 말로는 소송 비용과 다솜이 빚 갚는데 딱 맞을 거라고 하더군요. 행운을 빌어요. 저는 차문을 닫았고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고 민주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덩그러니 무릎 꿇고 남겨졌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저는 그가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거나 후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서울의 하늘은 이상하게 아름다웠습니다. 먹구름은 사라지고 눈부신 저녁 노을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좌석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5년 동안의 긴 악몽은 정말로 끝났습니다. 8월의 서울. 하루 종일 내리는 장맛비는 도시를 우울한 회색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청담동 펜트하우스 25층 안은 따뜻하고 화려한 노란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청록색 벨벳 안락의자에 앉아 반짝이는 레드 와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유리창 너머로 저는 아래로 구불구불 흐르는 한강과 고급 요트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폭풍 같았던 그 설날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은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경멸을 견디며 근심하고 인내하던 아내에서 저는 자랑스럽고 자유로운 본연의 지수로 돌아왔습니다. 이혼 소송은 2달 전에 해결되었습니다. 판결문이 너무나 공정해서 저는 판결문을 손에 들고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혜정 씨 통장의 3억 2천만 원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으로 인정되어 반반 분할되었습니다. 저는 1억 6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혜정 씨와 민주는 나머지 1억 6천만 원을 갖게 되었지만 인과응보는 언제나 그들만의 계산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좌 동결 해제 명령이 풀리자마자 그들의 1억 6천만 원은 즐길 틈도 없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절반은 다솜이를 협박하는 조폭들에게 원금과 고리대금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혜정 씨의 뇌졸중 치료비와 집을 되찾기 위한 민준의 헛된 변호사 비용으로 사라졌습니다. 휴대전화 벨이 울리며 제 생각을 끊었습니다. 탐정 우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사건 이후 저와 우진은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요청하지 않아도 그는 가끔 저에게 길거리 소식을 전해주곤 했습니다. 누나, 이거 한번 봐봐. 오늘 오후에 교대 사거리에서 찍었어. 저는 사진을 열어보았습니다. 서울의 폭우 속에서 찢어진 우비를 입은 남자가 낡은 스쿠터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뒤에는 배달앱 회사의 배달 상자가 있었습니다.
야위고 까무잡잡한 얼굴, 외한 눈으로 막힌 차들을 멍하니 바라보는 사람은 민준이었습니다. 석사 학위를 가진 남편, 좁은 차에 아내를 태우는 것을 거부했던 남자, 내연녀에게 2천만 원을 쾌척했던 그 남자는 이제 비 오는 날 수만 원짜리 배달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덧붙였습니다. 듣자 하니 온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밤낮으로 운전한대. 늙은 아주머니는 구로구의 낡은 월세방에 누워 계시고 귀하신 여동생은 공단에서 봉제 공장 일 나갔다가 허리 아프다고 사흘 일하고 이틀 쉰대. 지금은 뭘 온라인으로 파는 것 같은데 장사 안 된대. 마루는 팔았는지 어쨌는지 안 보이더라. 저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통쾌함과 시원함이 솟아오르기를 기대했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낯선 사람을 길에서 불행하게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상한 평온함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형식적인 동정심을 느끼고 지나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통도, 짐도, 관심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진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이제 그들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보내지 않아도 돼. 저에게 그들은 죽은 사람입니다. 저는 메시지를 삭제하고 그 사진도 제 휴대전화 메모리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해방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차단한 것은 두려움이나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인생의 메모리에서 1KB조차 차지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지운 것입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방 한가운데 열려있는 여행 가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내일 저는 유럽으로 15일간 여행을 떠납니다. 대학 시절부터 품어왔지만 결혼하느라 한 번도 실현하지 못했던 꿈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 가장 화려한 디자이너, 실크 드레스들, 가장 좋아하는 하이힐, 그리고 오랫동안 사놓고 읽지 못했던 책을 넣었습니다. 남편의 옷도, 시어머니의 물파스도, 다른 사람을 위한 잡다한 물건들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화장대 위에 놓인 비행기 표를 집어들고 바라보았습니다. 비즈니스석 1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제가 산 차에서 쫓겨났고 개 때문에 가장 평범한 좌석 하나를 빼앗겼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저를 새로운 지평으로 데려다줄 비행기에서 최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삶은 공평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당신은 스스로 걸어서 더 높고 더 가치 있는 다른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절대로 뒷좌석에 앉는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경멸 속에서 낑겨 타는 것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김포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걸었습니다. 바퀴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로 부드럽게 미끄러졌습니다. 공항 터미널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제 얼굴에 비쳤습니다. 가볍게 화장했지만 자신감으로 가득 찬 당당한 아우라가 느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보안 검색대를 지나 유리창 너머로 서울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붐비는 골목 어귀에는 자신의 배은망덕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만든 어두운 과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양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항공사 직원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김지수님, 12번 탑승구로 와주십시오. 파리행 비행기가 곧 출발합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새벽이 정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